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진행을 맡은 작가 양승민입니다. 오늘도 박종경 변호사님과 바쁜 한량 얀시피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도 한 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유럽까지 가게 되셨는지 좀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유럽에 간 이유는 일단 아버지의 직장 때문이었고, 가게 된 시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2011년에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가셨네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가 어렵고 영어나 독일어를 사용하죠? 비엔나 대학교 지역에서는. 네, 네, 맞습니다. 오스트리아 자체가 독일어가 공식 언어예요. 독일어의 발음이나 액센트나 아니면은 좀 단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한데 독일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어,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강의가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고 몇몇 강의는 영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저는 일단은 유럽에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애초에 영어 인터내셔널 스쿨로 가게 돼가지고 영어로 다 배웠어요. 모든 과목을. 그래서 영어, 독일어, 이제 헝가리에도 살았으니까 헝가리어까지 어느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독일어도 하면서 헝가리어까지 언어 능력자시네요. 4개 국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헝가리어. 네, 어, 맞습니다. 헝가리어는 이제 제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언어를 잘하는 번호를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독일어가 1등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고, 그 다음에 헝가리어고, 이런 순서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맨 위에 있는 거죠? 영어나 독일어보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외국에서 이제 양승민님께서도 오래 살으셔서 알겠지만, 영어가 편할 때가 더 많아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영어로 대화하는 게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더. 그렇군요. 저는 이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진행을 하면서 한국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어가 많이 편해졌는데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영어가 편할 때가 있긴 해요. 좀 개인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자면 그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간단하게 청취자분들께 독일어로 인사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제가 독일어로 한번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제 이름은 제이고, 이제 저는 뭐 학교에서 뭘 공부하고, 제가 독일에서 몇 년을 살았고, 뭐 이런 취미 같은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Hallo, ich heiße Jay, ich komme aus Südkorea und ich habe in Europa allgemein, also eigentlich etwa 9 Jahre oder 10 Jahre insgesamt gelebt und ich studiere an Uni Wien BWL und Informatik. Und ich mache manchmal Programming und also Startup bezügliche Sache. Also ich suche nach im Internet und ja, das ist alles, was ich jetzt sagen kann. Also ich bin ehrlich gesagt ein bisschen nervös, so ich kann nicht so klar sagen, was ich wirklich sagen möchte, aber ja, danke für die Aufmerksamkeit. 네, 제가 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좀 떨었어요. 그래서 떨어서 그 떨은 거 이해해달라고 독일어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 뭔가 이게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배우긴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네, 근데 그 네.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휘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네요, 영어랑. 그쵸. 예를 들어서 독일어 같은 경우는 그 I가 ich예요. ICH.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사과를 가졌다고 하면은 ich habe einen Apfel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걸 I have an apple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네.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해요.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비슷한 단어들도 많고. 저는 사실 이게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몇몇 중요 단어들이 비슷하게 들려서, 독일에 가도 이제 굶어 죽진 않겠네요. 적어도 뭐 밥은 달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독일 사람들 영어 잘하니까 일단은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셔도.
그러면은 이제 제이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런데 오늘은 그 변호사님이랑 얀시피님이 말씀이 너무 없으시네요. 살아 계신가요? 아, 예, 잘 살아있고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살아 있습니다. 종현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두 편씩 이 영상을 찍으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얀시피님 정도는 근황을 듣고 가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은 2주 동안 이제 안 나오셨고, 이제 얀시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연유로 못 나오셨고 간단하게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하는 일이 많이 바빠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이 녹음을 하기로 했던 게 이제 2주에 한 번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그래서 또 안 나온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최근에 많이 바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사는 게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는 게 힘든 얀시피님과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이님, 오늘 준비하신 주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코비드-19 대유행이 개인,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국가에게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세계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시다시피 코비드-19 대유행이 일부 국가에서만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너 하나 다 하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겪고 있는 현상인데, 지금 이러한 거시적인 그 변화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겪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 코로나19 유행의 상황 속에서. 저만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네, 한국에서의 상황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집합금지라든지 모임을 뭐 이루고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설정해가지고 그 격리 정도라든지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단계 상태이고요. 이 녹음을 하는 날이 지금 10월 17일인데, 네, 10월 17일 기준으로는 이제 1단계인 상황이고, 이게 원래 2단계일 때는 이제 어떤 그 영업을 하는 가게의 업종에 따라서 그 영업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제 영업은 지금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영향을 받는 직업인가요? 지금 현재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의뢰인들하고 만남을 가진다던가 이런 부분 좀 조심하고 있고, 만나더라도 좀 최소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설명만 대충 들으셔도 어떤 느낌이신지 다 아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데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어떤 사는 지역의 분위기가 이제 미국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전해보자면, 일단은 학교에 못 갑니다. 당연히 이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이제 캠퍼스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에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학교를 간 적이 언젠지도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집에서 방콕하며 살고 있습니다. 얀시피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뭐 직장들도 거의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들이 많고, 학교도 물론 다 이제 대면 수업을 하지 않죠. 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그리고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눈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제 어떤 굉장히 어뉴주얼한 이벤트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뭐 마트나 이런 곳에 갈 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아예 들여보내지 않는 그런 곳도 많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요즘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이제 마스크가 필수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뭐 거의 악수도 못하고 이제 포옹도 못하고 옛날처럼, 그리고 이제 막 말할 때도 멀리 떨어져서 말하는 게 점점 예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조금 이제 피로에 지쳐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이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살고 있는데 여기도 미국이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감염된 인원이 높은 나라나 국가들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방안을 모색을 하거나 아니면 록다운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황이 지금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겨울이 찾아오면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은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이상씩 나오고, 여기 오스트리아만 해도 하루에 확진자가 1,500명 이상씩 나오는 걸 보면은 앞으로 좀 더 누그러들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이 개인과 국가와 기업들한테는 어떠한 변화가 이렇게 통계적인 팩트를 통해서 가져왔는지 설명을 하자면, 유럽 통계청인 유로스타트 자료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약 1%에서 1.5%의 소폭의 실업률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경제를 거의 마비시킨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실업률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 저금률 같은 경우는 2019년 Q4 때는 0%에 가까웠던 게 지금 7%까지 올라 버렸어요. 근데 이 숫자가 엄청나게 높은 그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소비율 같은 경우는 2019년 Q4에서 2%였던 게 약 이제 마이너스 2%까지 추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통계 수치가 진짜로 놀라운 게 뭐냐면은 2000년대 지금 저금률이 7%거든요. 근데 이 저금률 수치가 2000년대 들어서고부터 그러니까 최대로 높게 찍은 그런 수치이고, 이 소비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마켓 크래시가 일어난 후로부터 최하 소비율을 지금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만 있고 록다운 때문에 다 집에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좀 더 많은 인터넷적인 엔터테인먼트,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많이 시청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달까지만 해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때 그 처음에 보는 그 그러니까 기본 퀄리티가 720p였어요.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이 기본 퀄리티가 보통 1048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720p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집에만 있고 많은 그 인터넷 밴드 유세이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유럽에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그 데이터 유세이지를 감당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인터넷적인 소비를 많이 하고 새로운 인터넷 기술을 그러니까 네. 적응을 하고 새로운 디지털라이즈된 그런 기술을 좀 뭔가 더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국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쓰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록다운 때문에 최초로 그런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록다운이나 그런 코로나 발령주의보가 생기면서 집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지 않았나요? 아까 그 Q4라는 게 이제 4분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네. 4분기. 아마도 그 저축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세이빙스. 그쵸. 예, 제가, 세이빙스. 예, 네, 예, 예. 네, 그래서, 예, 네네. 그거 혹시 그 독자분들이, 이게 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이빙스니까 아마 저축률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승주님께서 한국어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어나 영어에 능숙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는 많이 안 하는데 소비를 안 하면 이제 돈이 갈 곳이 저금밖에 없잖아요. 저축하는 거. 그래서 저축률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돈도 안 쓰고 저금하면은 어디다가 이제 시간을 투자하느냐 보니까 대부분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화가 온 분야가 이런 데이터를 전송하는 분야에서는 퀄리티가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전송량이 많아져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네요. 이게 저도 느끼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거는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그 자기 혼자서 즐길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좀 더 새로운 디지털라이즈된 서비스 같은 거를 참여하고 이용해볼 그런 기회 같은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질문은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배달앱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 같은 걸 사용을 해보셨나? 저한테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왜냐면 그전엔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밖에 많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달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사건 이후로 저는 배달 앱 사용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일단 조금 외식 자체가 많이 줄기도 했고요. 왜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이제 배달 앱을 사용하는 걸 제가 줄인 이유는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또 여러 사람을 거치잖아요. 오히려 그 외식 가서 차라리 뭐 바깥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그 안에 있는 웨이터들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배달 앱은 이제 그 또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뭐 또 나가서 받아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부담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주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배달앱 사용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로나 이후에 배달앱에서 뭐 보너스 무슨 정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의 이용률이 줄면은 보너스가 그런 게 좀 많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지금 이거와 같은 건데 회의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사실 그전에는 그냥 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것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고 회의를 나누고 이러는 게 거의 일상화된 것 같아서 저에게는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딱 복합적인 내용인데 사실 저도 주문 앱을 좀 안 쓰다가 주문 앱을 쓰게 됐고요. 이제 얀시피님과는 반대 상황이죠. 그리고 학교 수업 자체를 애초에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매체로 소통하는 빈도가 훨씬 늘어난 것 같네요, 확실히. 아, 네. 저도 잠깐 덧붙이고 싶은데, 저도 이제 회의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줌 같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줌 주식도 샀어요, 심지어. 산 이후에 2배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앱을. 떡상하셨네요. 2배면. 와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개인한테도 코로나 록다운 시간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나 아니면 원래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좀 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이 디지털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하는 걸 좀 가속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개개인들한테는 변화를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제 찾아온 변화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던 자료는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급망 관리가 변하게 된다는 게 뭔 뜻이냐면은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제조를 할 때 지금 같은 이런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그 한 나라에서만 제조를 하는, 한 나라에서만 부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부품이 더 싸면은 더 기술이 좋고 더 싸면 외국에 있는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고 뭐 조립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지역에서만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다 떼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이제 항공기도 취소가 되고 배도 선박도 뭐 취소가 되고 그리고 현재 록다운 때문에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왜냐면은 어떠한 중요한 부품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품이 현재 록다운이 걸려서 못 가요. 그럼 아예 물건을 못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가져온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통해서 이 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만의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를 변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닌 그런 물건들을 떼왔지만 지금은 좀 뭔가 도매적으로 자신들끼리 그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좀 더 가까운 데에 있는 그러한 그 공장이나 그러한 기업들한테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퀄리티가 낮던가 지역에서 더 가까운 데서 물건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망 쪽에서 다각화와 다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속속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각광을 받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원래도 잘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헬스케어 분야고 헬스케어 분야를 넘어서 또 이제 비드맨 분야 쪽이 좀 많이 성장을 큰 폭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빛을 본 기업이 있는 반면 타격을 크게 입은 그런 이코노미 섹터, 그 경제적 섹터도 있었는데 존재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 쪽이 피해를 심각하게 받았어요. 이 영국이나 특히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그 대학교들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년 학비가 유럽이랑 자기네 자국 학생들한테는 9,000유로를 받는데 외국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저같이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18,000유로를 받아요. 그리고 몇몇 학교는 뭐 35,000유로 이렇게 받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영미권 학교들의 대부분들은 대학교들을 비즈니스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 코로나 록다운 때문에 어딜 가지도 못 가고 학생들도 못 돌아가게 되어 버리니까 차질이 생겨버린 거죠. 학교들 측에서도. 왜냐면 학생들이 못 돌아오고 학생들이 지금 못 오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신입생들은. 간단하게 좀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많은 얘기가 오가서 먼저 이제 서플라이 체인 한마디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는 다양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반도체를 받아가고 일본에서 어떠한 뭐 소재를 받아가고 이제 국가별로 조립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못 뜨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 제품을 못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한국에서만 반도체를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반도체를 받을 수 있게끔 좀 서플라이 체인을 다각화했다라는 게 이제 기업의 변화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